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다면 어떨 것 같나요? 냄새난다. 그 이상한 밥은 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넌 절대 성공 못해. 여긴 너 같은 애들 자리가 아니야. 미국의 한 교실. 한 소녀는 눈앞의 수학 문제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체육 시간에는 혼자 남겨졌죠. 그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그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너는 안 되라는 말은 그녀에겐 그래서 더 해낼 거야 라는 다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차별을 딛고 일어난 한 소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업적 위에 세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소녀의 놀라운 반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윤이에요. 저는 미국 뉴저지의 작은 교회 마을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따뜻한 동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매일이 싸움 같았어요. 학교 점심시간. 저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여는 순간 교실 안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죠. 이게 뭐야? 냄새 지독해. 저거 썩은 거 아니야? 제 도시락 속 김치와 불고기가 친구들에겐 조롱거리가 됐어요.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어, 그거 개밥 아냐?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밥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가 사랑하는 엄마의 정성이 그렇게 모욕당한 거였어요. 체육 시간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우리 팀은 클레어 빼. 쟤 못 뛰잖아. 게다가 그냥 이상해. 눈빛 속엔 너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땀이 아닌 차가운 외로움이 온몸을 적셨죠. 한 번은 농구공이 저를 향해 날아왔어요. 너무 세게 맞아 주저앉았는데 웃음소리가 쏟아졌어요. 클레어, 너 공도 못 잡아? 역시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체육관을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운동화 끈보다 제 마음이 더 풀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면 그제야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난 그냥 여기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을 뿐인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자꾸만 미워지더라고요. 내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르게 생겨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문득 엄마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도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그 얼굴. 클레어야, 세상은 가끔 차갑지만 너는 따뜻한 사람이 되렴.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들이 내 외모는 무시할 수 있어도 내 능력은 절대 무시 못하게 할 거야. 그때 제게 처음 목소리가 되어준 건 바로 코딩이었어요. 아빠가 낡은 노트북을 주며 말했어요. 클레어야, 이 안에서는 누구도 널 판단하지 않아. 내가 만드는 세상이 곧 내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켜졌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떠오르자 저는 뭔가 증명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내가 단지 외모나 국적이 아닌 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키보드에 알 수 없는 문장을 몇 줄 쳤을 뿐인데 화면에 작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버튼을 누르자 색깔이 바뀌고 입력한 숫자들이 규칙에 맞춰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컴퓨터는 제 피부색도, 제 발음도, 심지어 제 실수조차도 편견 없이 받아들였어요. 틀리면 에러를 보여줬고 고치면 실행됐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팀에 안 어울려라는 말을 들었지만 코드 속 세계는 단순했고 공평했어요. 틀리면 고치고 맞으면 실행. 너무나 명확했고 오직 노력만이 저를 증명했어요. 저는 코딩과 너무 잘 맞았어요. 어릴 적부터 숫자와 문제 풀기를 좋아했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코딩에서도 저는 수수께끼를 풀듯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코드는 질문을 던지고 저는 답을 찾았죠. 프로그램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찾아 코드를 고치고 다시 실행하고 또 고쳤어요. 그 반복 속에서 작은 오류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세상을 정복한 듯한 짜릿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코딩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틀리면 이상한 애가 되었지만 코드 앞에서는 틀림이 에러일 뿐이었어요. 에러는 그냥 고치면 끝이었어요. 그 단순한 진리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틀렸어?
좋아. 그럼 고치자. 이 마인드는 코딩을 넘어서 제 인생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키보드를 두드리며 세상과 싸웠어요. 엄마 아빠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주방 구석에 노트북을 두고 혼자 코딩을 공부했어요. 온라인 무료 코딩 강좌를 듣고 문제를 풀었어요. 밤새도록 에러 메시지와 싸운 후 결국 화면에 Success하는 초록색 글씨가 떴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성공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제게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없이 낮아졌던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약과도 같았어요. 에러를 해결할 때마다 저를 조롱하던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어요. 봤지? 난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갔어요. 온라인 코딩 챌린지에서 상위 랭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을 입력하면 비슷한 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동생이 피아노 연습할 때 틀린 음을 알려주는 앱. 이 작은 프로그램들을 완성할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을 손 안에 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제 앱을 써보고 환하게 웃으며 클레어, 이거 너무 신기해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쁨. 그게 저를 더욱 코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저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코딩 대회에 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밤새워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직전 다른 참가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인 아니야? 수상하면 부정 아니야? 여긴 너 같은 애가 설 자리가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전히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두고 봐. 내 이름 대신 코드가 말하게 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집요해졌어요. 리토드와 하커랭크 같은 코딩 문제 사이트에서 매일 3개 이상의 문제를 풀었어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어려운 개념들을 독학하며 하나씩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밤을 새운 적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 친구들의 비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 그래서 더 해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주방 구석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식당 안에서 아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야채가 상해서 다 버렸네. 요즘 원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불이 번쩍 켜졌어요.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Yoon's Kitchen Optimizer, 우리 가족 식당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지금껏 쌓아온 코딩 실력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먼저 아빠의 도움을 받아 식당의 재고 장부와 매출 기록을 엑셀 파일로 받았어요. 달아빠진 장부에는 언제, 어떤 재료를 샀는지, 무엇을 얼마나 팔았는지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아빠의 손때가 묻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10년 넘게 지켜온 식당이잖아. 반드시 해결해 드릴 거야. 하지만 역시나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코드를 돌렸는데 화면에는 익숙한 듯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가득 떴어요. Syntax error, value error. 처음 보는 오류들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너무 지쳐서 노트북을 덮으려던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클레어, 코드는 너를 차별하지 않아. 틀렸으면 그냥 고치면 돼. 용기를 얻어 다시 노트북을 열고 한 줄 한 줄 코드를 살피며 문제를 찾았어요. 틀린 부분을 고치고 또 고쳤어요. 새벽 3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에러는 나를 막으러 온 게 아니야. 나한테 여기 틀렸어라고 알려주는 선생님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디버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Process completed successfully. 초록색 문구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됐다, 해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프로그램은 식당의 지난 1년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재료별 판매량의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파와 배추 같은 신선 재료는 매주 일정한 양보다 조금 적게 소비됐고 토요일 저녁마다 특정 메뉴, 특히 불고기 정식과 비빔밥 세트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혹시 모를 손님을 대비해야지라며 주말에 평소보다 더 많은 야채를 사두셨고 그게 매주 남아 버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토요일 저녁마다 자주 품절되는데도 재고는 늘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 프로그램이 그러는데
주말마다 배추는 덜 사고 대신 돼지고기를 더 사는 게 좋대요. 그리고 비빔밥 세트를 주말 한정 메뉴로 홍보하면 더 잘 팔릴 거예요. 아빠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웃으셨어요. 에이,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되겠냐? 난 10년 넘게 식당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간절했어요. 아빠, 제발 한 번만 믿어봐요. 딱 이번 주말만요. 그리고 그 주말, 아빠는 제 조언대로 배추 주물량을 줄이고 돼지고기 주물량을 늘렸어요. 메뉴판에 주말 한정, 비빔밥 세트 10% 할인이라는 작은 문구도 붙였어요. 다행히 결과는 놀라웠어요. 토요일 저녁, 때마침 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들어찼어요. 메뉴판에 있는 문구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빔밥 세트의 주문이 급증했죠. 손님들이 주말 한정 메뉴라니까 꼭 먹어봐야지라며 웃는 모습이 주방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아빠는 주방에서 재고 창고를 확인하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게 뭐야? 야채는 거의 남은 게 없고 돼지고기도 모자랄 뻔했잖아. 헐, 오늘 음식 거린 게 거의 없네. 손익장부를 보던 아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셨어요. 클레어 매출이 평소보다 20%는 더 나왔어. 게다가 남은 재료는 거의 없고 손해본 게 없다고. 아빠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제 어깨를 꽉 안으셨어요. 우리 딸 내가 우리 식당을 살렸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레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야. 레코드는 사랑을 담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었어. 그날 이후 윤스 키친 옵티마이저는 매주 더 똑똑해졌어요. 손님들의 주문 패턴을 계속 배우며 다음 주에는 삼겹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이번 달엔 냉면이 잘 팔릴 거예요. 같은 예측을 내놨죠? 아빠는 매번 제 프로그램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식당의 수익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윤스키치는 어떻게 저렇게 재료 낭비 없이 장사를 잘하지? 매출이 엄청 올랐다던데 비결이 뭐래?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가 지역 언론까지 전해졌어요. 하루는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클레어, 지역 신문사에서 너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단다. 내가 식당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얘기 말이야.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고? 며칠 후 인터뷰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실렸어요. 코드로 가족 식당을 구한 16살 소녀. 그날 이후 저의 이메일함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너 같은 청소년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혹시 우리 작은 카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한 통의 편지였어요. 발신자는 MIT 입학사정관이었죠. 클레어 윤, 당신의 도전 정신과 기술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MIT 해커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클레어는 MIT라는 더 큰 무대에서 세상과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더 큰 경쟁과 오해,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MIT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아니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높은 빌딩 사이에 펼쳐진 광경이 저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나는 외톨이가 될까?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저는 MIT 해커톤에 초대받아왔고 여기에 온 이상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해커톤은 48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대회였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제 머릿속에는 가족 식당을 구한 그때의 프로그램과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커톤은 팀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팀원 모집이 시작되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를 향한 시선은 너무 익숙했어요. 저기, 우리 팀 자리 다 찼어. 아, 미안. 너랑은 분야가 안 맞을 것 같아. 거절은 반복됐어요. 이유는 늘 애매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넌 아시아계 여자애잖아. 리더십이나 아이디어는 없겠지. 결국 저는 혼자 참가하기로 했어요. 팀 없이 단독 출전이라니 MIT 해커톤 역사상 거의 없던 일이었죠. 주최 측도 놀란 듯 말했어요. 혼자서 48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대답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주제인 지속 가능한 기술을 고민하며 다시 한번 음식에 집중했어요. 가족 식당에서 경험한 식자재 낭비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식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할까?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 생산 식량의 30%가
유통 단계에서 버려진다. 버려지는 음식물의 40%는 식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저는 결심했어요. 유통 단계의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 그리고 늘 해왔던 것처럼 곧바로 코딩에 돌입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이랬어요. AI가 도매상과 소매상의 재고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실시간으로 근처 소매점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도매상은 유통기한이 다 되어 폐기할 식품을 판매할 수 있고 소매상은 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죠. 게다가 소비자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48시간 중 30시간째 저는 거의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짰어요.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발, AI 모델 훈련. 이 모든 작업을 혼자 하려니 몸은 지쳤지만 완성 결과물을 생각하니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진대회용이 아니야.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31시간째 갑자기 터미널에 Server Error라는 빨간 글씨가 떴어요. 클라우드 서버가 다운되며 프로그램이 작동을 멈췄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지금? 패닉에 빠진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오류 로그를 봤어요. API 키 만료. API 키의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외부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장 다시 등록하려고 했지만 MIT 해커톤 규칙상 제출 마감 4시간 전에는 외부 API 신규 등록 금지. 숨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끝났어. 이건 돌이킬 수 없어.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하네.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참가자인 미국인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제 화면을 보고 말했어요. API 문제가 난 것 같은데 그거 우리 팀 서버 통해서라도 연결해 줄까?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경쟁자인데 왜?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 대회는 서로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해결책을 찾는 게 목적이지. 순간 큰 감동과 함께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아, 이게 진짜 해커 정신이구나.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꼭 해낼게. 마침내 제출 마감 10분 전. 덕분에 저는 코드를 완벽하게 돌렸어요. 프로그램은 소매점과 도매상 간 재고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AI 모델은 폐기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9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 시간. 저는 무대에 홀로 섰어요.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쥐고 있던 건 제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윤입니다. 저는 음식물 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낭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노력, 땀, 그리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가족 식당에서 봤던 아빠의 한숨과 엄마의 손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전했어요. 제 솔루션은 AI 기반 유통 최적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소매상과 도매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합니다. 저는 이 기술이 단순히 손익 계산을 넘어서 세상의 낭비를 줄이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개발했다고요? 저는 당당히 말했어요. 네. 하지만 혼자 해낸 건 아닙니다. 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어준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여기까지 이끈 건 제 가족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저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MIT의 한 교수가 무대 뒤에서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클레어, 이 프로젝트는 연구실 수준을 뛰어넘었어. 이걸 진짜 세상에 출시해 볼 생각은 없나?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제 이름으로 AI 기반 식품 유통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스타트업 이름은 푸딜링크. AI를 기반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을 연결해 식품 유통 과정의 낭비를 줄이는 플랫폼이었어요. 물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저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었죠. 아시아계 여자애 혼자서 이런 기술을? 너무 어리잖아. 비즈니스를 알기나 해.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내가 포기하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더 멀어져. 밤낮 없이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수십 번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마침내 첫 번째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리고 플랫폼은 점점 성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과거의 일들이 생각났어요. 체육 시간마다 저를 팀에서 뺐던 아이들, 김치 냄새 난다고 놀렸던 친구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너희가 틀렸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 보였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배운 한 가지였어요. 차별은 나를 꺾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길 끝에 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란 걸요.